한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정식집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분을 못 참은 정희가 예비 사돈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물벼락을 맞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정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물을 끼얹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윤서아와 최민석이 처음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어요. 민석은 대기업에 다니는 무난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웃는 얼굴이 편안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가끔 전시회도 갔죠. 민석은 다정했어요. 기념일마다 꽃을 사왔고 서아의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10달쯤 지났을 때 민석이 결혼을 제안했어요. 서아는 조금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석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고급 카페였어요. 한정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작다는 말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석이가 180인데 너무 차이나면 보기 안 좋다고 했죠. 서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직업을 물었어요. IT 기업 마케팅팀이라고 하자 연봉을 물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연봉을 묻는 게 이상했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민석은 커피만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모님 직업도 물었어요.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자 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10명 정도라고 하자 아 그래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덧붙였죠. 서아는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민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희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의견이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예단 목록을 보내왔어요. 명품 가방, 시계, 귀걸이 브랜드까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담스러웠지만 민석에게 말했어요. 민석은 어머니가 원래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된다고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윤도하는 서재에 앉아 딸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가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상견례 때 우리 집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 사람들은 달라진다고요.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세계 1위 투자그룹 회장의 딸이 아닌 그냥 윤서아로서 시댁될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거였어요. 서아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아가 덧붙였어요. 김 실장도 운전기사도 안 데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가자고요. 서아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무슨 차를 타고 오냐고요. 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정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낮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서아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도아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잡힌 건 10년도 더 된 회색 정장이었어요. 유행이 한참 지난 넓은 어깨 라인이었습니다. 단추도 오래된 스타일이었죠. 도아는 그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어요. 셔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요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신발장에서 꺼낸 구두는 가죽이 닳아 광택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깨끗이 닦여 있었죠. 도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봐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세계 1위 투자그룹 회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도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아도 방에서 옷을 골랐어요. 화장대 서랍 속 명품 액세서리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난한 스커트를 입었어요. 귀걸이도 목걸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거실로 나온 서아가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아가 말했어요. 지하철 타고 가자고요. 서아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생각은 없었어요. 지하철 안은 토요일 오후라 한가로웠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아는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희는 어떤 표정으로 자신들을 맞을까? 상견례 분위기는 어떨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도아는 옆에 서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라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아는 그런 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지하철이 목적지 근처 역에 멈췄습니다. 도아가 먼저 일어났고 서아가 뒤따라 내렸어요. 늦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한정식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도아는 교통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였죠. 반면 서아의 손은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긴장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식 집 앞에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최영준이 먼저 내렸어요. 대기업 임원답게 다려진 정장에 광택나는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죠. 이어서 안에서 한정희가 내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반짝였어요. 조수석에서는 아들 민석이 내렸습니다. 민석의 표정에는 기대와 긴장이 반반 섞여 있었어요. 영준이 직원에게 키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키를 받았죠. 이 집안에게 이런 대접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정희가 핸드백을 팔에 걸며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와 젊은 여자였죠.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하네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온 거냐는 표정이었어요. 목소리에 황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주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도아와 서아가 한정식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영준 가족이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서아가 민석을 발견하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민석도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걸어오셨냐고 물었어요. 질문이었지만 질문 같지 않았습니다. 도아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시선이 도아의 낡은 정장과 다른 구두를 훑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차가 없으신가 보다고요. 그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문 형식을 띄었지만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발언이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작게 제지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렸습니다. 도아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단 한 단어였어요. 자존심 싸움 같은 건 애초에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이미 모든 판단이 담겨 있었죠. 서아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막아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하지만 민석은 시선을 피했어요.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석이 분위기를 넘기려는 듯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무언가를 덮으려는 느낌이었습니다. 5사람이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아는 민석의 등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등이었는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룸 앞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널찍한 공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상견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분위기가 틀어졌다는 걸요. 입구에서 오간 짧은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차가 없으신가 봐요. 그 한마디에 담긴 시선과 말투가 잊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석의 태도도요. 어머니를 막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아는 자리에 앉으며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결혼 괜찮은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반면 도아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사람의 본심은 배경을 모를 때 드러난다. 오늘 도아는 그 본심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어떤 결론은 이미 나 있었어요. 룸 안에는 은은한 식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 도자기 찻잔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5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아와 서아가 한쪽에 영준 부부와 민석이 맞은편에 앉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정희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아의 정장 어깨선을 훑더니 소매 끝으로 다시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시선은 다시 아래로 향했죠. 테이블 밑으로 살짝 보이는 구두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정희의 눈이 멈췄습니다. 정희가 가볍게 웃음을 지었어요. 정장이 참 검소하시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도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 말했어요. 서로 레벨이 맞아야 하는 건데. 영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민석이가 좋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이미 위아래를 나눠버린 말이었어요.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아는 이번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듯이요. 정희가 도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기운 결혼이 아닌가 싶다고 했어요.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표정을 일그러뜨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날카로웠죠. 결혼을 손익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지만 도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로 자연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한다고 말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롤렉스 시계, 밍크 모피 코트. 품목마다 브랜드가 지정되어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충 훑어봐도 2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를 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좀 부담스럽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다 알아보고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남들 하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죠. 도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혹시 이게 협의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준비하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정희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사돈 생각해서 기본적인 것만 최소한으로 정리한 거라고 했어요. 번거로우실까봐 미리 정해드린 거니까 빠짐없이 준비해 달라고 했죠. 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죠. 서아는 종이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건 친정 어머니가 다 챙겨주는 건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바지 음식 준비해 줄 사람도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에 주문하면 날짜 맞춰서 잘 배달해 준다고 했어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니까 거기 적힌 백화점 가서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은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넘기려는 시도였을 뿐 어머니의 말을 분명하게 막지는 못했죠. 정희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흘렸어요. 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서아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어요. 민석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요. 영주는 예단 목록을 훑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의 발언에 제동을 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말에 동의하고 있었죠. 도아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찻잔을 들지도 메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앉은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었어요. 서아는 수치심과 자책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5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죠.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아니, 민석이 문제인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음식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한정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영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전보다 노골적인 어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결혼 저희 쪽에서 보면 완전히 믿지는 장사라고 했어요. 믿지는 장사.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영주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민석이 조건이면 솔직히 재벌가 딸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고집을 부리니까 도리가 없어졌다고 했죠.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정희가 영준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봐야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어요. 200, 300 우리 민석이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함을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죠. 사실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대기업 회장 딸, 국회의원 손녀, 그런 집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백화점 점원을. 정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깝다고 했어요. 솔직히 너무 아깝다고요. 근데 민석이가 좋아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순수하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마음 먹고 양보하는 건지는 아셔야 한다고 했죠.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죠. 서아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입술이 떨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위해 나서지 못했어요. 아니, 나서지 않았죠. 도아는 이 모든 말을 듣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도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우시면 그 선자리 보시죠.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준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제 딸을 이런 집에 보낼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영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며 소리쳤어요. 이런 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정희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감히 먼저 파혼을 한다고요. 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봤죠. 도아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자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일어섰어요.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도아가 민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내 딸을 어떻게 지켜주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도아가 영준 부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오늘 식사비는 자신이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도아는 서아의 손을 잡고 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카운터에 도착했어요. 도아가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도아가 미처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뒷머리와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물방울이 정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얼어붙었죠. 도아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정희가 빈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뒤로 영준과 민석이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민석이 정희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소리쳤어요. 이게 다 내가 고집 부려서 그런 거라고 했죠. 정희가 도아를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차면 차야지 감히 먼저 파혼을 한다고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식사하던 손님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쳐다봤습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봤죠. 지하철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냐고 소리쳤어요.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눈을 얼마나 낮춘 건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백화점 점원 며느리 들인다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그래도 민석이가 좋다니까 참은 거라고 했습니다. 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희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손에 하얀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도아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도아는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정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됐다고 했어요. 됐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요. 급도 안 맞는 집안이랑 사돈 맺는 거 자기가 더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다시 정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아가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젖은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정장 깃을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서아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제가 이 결혼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도아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도아가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이 얼어붙은 채로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도아는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고 지배인에게 손수건을 돌려줬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숙였어요. 눈빛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아가 서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석이 서아를 불렀지만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영주는 굳은 얼굴로 아내 옆에 서 있었죠.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바람이 젖은 도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어요. 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어요. 서아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도아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지하철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해가 뉘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도아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젖은 정장에서는 아직도 물기가 배어 있었죠. 서아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도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저런 모욕을 당한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서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아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서아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사람 속은 겪어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된 거라고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석과는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도아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서아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천천히 정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늘 확실히 알았다고요.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서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석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서아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날 생각해서 그런 거였고 처음 보는 자리라 긴장도 했을 거라고요. 변명 같기도 하고 해명 같기도 한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민석이 말하려는 순간 서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우리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민석 씨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 뿌릴 때도 그냥 서 있었다고요. 민석이 뭐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석이 다시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안다고요. 그러니까 서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아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맑은 햇살이 들어왔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책상에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아가 말했습니다. 최영준 회사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어요. 대외 평판, 거래 구조, 재무 상태, 내부 운영까지 전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범위가 넓다고 어느 정도 깊이로 조사할지 물었습니다. 도아가 대답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먼지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다고요. 김 실장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도아의 서재를 찾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아가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김 실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청업체 관련이라고 말했어요. 영준의 회사가 하청업체 단가를 반복적으로 깎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조건을 바꾸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긴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중간에서 이윤을 과하게 가져가면서 하청업체 부담을 키운 구조라고 했습니다. 현재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인 업체가 3곳 분쟁 직전 상태인 곳이 2곳이라고 했어요. 도아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직원 관련은 임금 체불 전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적도 있고 퇴직자들 사이에서 회사 평판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습니다. 도아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신규 수주가 끊기면 현금 흐름이 바로 막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3달 안에 몰려 있는데 연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어요. 금융권에서도
영준의 회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화가 서류를 덮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부터 썩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도화가 의자 등에 기댔어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 회사와 거래하는 원청사들 우리 쪽이랑 연결된 곳이 있냐고 물었어요.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있다고요. 도화 투자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원청사 중 영준 회사와도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이 5곳 있다고 했어요. 도화가 말했습니다. 그쪽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영준 회사와의 신규 계약은 보류하고 기존 계약도 재검토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고 덧붙였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도화가 덧붙였습니다. 금융권 쪽도 살펴보라고 했어요. 영준 회사 대출 연장건이 올라오면 조심해서 보라는 정도만 흘리라고 했습니다.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라고요. 김 실장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재를 나갔어요. 도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청사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준 회사와의 신규 계약을 보류하거나 기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두 같았어요. 리스크 관리, 시장 상황 변화, 내부 검토 필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준 회사의 대출 연장 심사가 하나씩 보류되기 시작했어요. 승인이 나던 건도 갑자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담보를 더 요구했죠. 은행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어요. 최근 시장 리스크가 증가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준의 책상 위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거래처였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같았습니다. 리스크 관리, 신뢰 문제, 내부 검토 결과.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죠. 영준 회사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금융권도 등을 돌렸습니다. 신용 등급이 급락했어요. 신규 대출은 전면 중단됐고 기존 대출도 조기 상환을 요구받았죠. 자금줄이 끊겼어요.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납품이 끊기고 장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철수 통보를 받았어요.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하청업체들한테 대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한 곳, 두 곳 연쇄적으로 지급이 밀렸습니다. 영준 회사 본사 앞에 하청업체 사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책임지라고 당장 대금 정산하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고함쳤죠. 고함 소리가 로비까지 울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어요.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 다음 달에도 회사가 있을까?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언론에서는 연일 영준 회사 사태를 보도했어요. 도덕성 리스크의 현실화, 하청업체 착취 논란, 건설사 부실 경영 실태. 기사 제목마다 영준 회사 이름이 박혔습니다. 회사의 평판은 바닥을 쳤어요. 민석은 뛰어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녔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고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일과 회사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지금 상황에서 영준 회사와 거래를 유지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담보가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 영준 회사 상황에서 대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하청업체들도 찾아갔어요.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 돈이 없었어요. 약속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청업체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석 씨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도 당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누구도 민석 개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더 씌워진 거였습니다. 민석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느 날 밤 민석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서아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 다섯 번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썼어요. 서아야, 나야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민석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기다렸어요. 10분, 20분, 1시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민석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의도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같이 모임 다니던 사람들.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자고 밥 한번 먹자고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어요. 바쁘다, 요즘 일이 많다, 나중에 연락할게. 핑계는 다 달랐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소문을 들은 거였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 압류 통보가 날아왔어요.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예정. 정희가 그 종이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어머니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어요. 급하게 거처를 알아봤습니다. 남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결국 도심 외곽 반지하 빌라를 구했어요. 이사짐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명품도 다 팔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 뿐이었어요. 가구 대부분은 두고 가야 했죠. 정희가 거실을 둘러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았다고 중얼거렸어요. 민석이 어머니의 짐을 들었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반지하 방은 좁고 눅눅했어요. 천장 가까이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정희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도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영준 회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현장이 중단됐고 하청업체 미지급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도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청업체들 상황은 어떤지 물었어요. 소규모 업체 3곳이 도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2달째 못 주고 있다고 했어요. 현장 노동자들 일당도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다고요. 도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최영준 거는 법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걸로 됐다고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청업체들, 노동자들, 직원들까지 같이 무너지게 둘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라고 덧붙였어요. 도화가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도화 투자그룹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말했어요. 김 실장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영준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도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쓰지 말라고 했어요. 브랜드는 폐기하고 경영진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자산하고 현장만 넘겨받으라고요. 도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미지급 대금부터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급하니까. 중단된 현장은 도화그룹 계열사 이름으로 다시 돌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고 김 실장이 물었어요. 고용 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영진 빼고 실무 직원들은 그대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마저 뺏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잠시 도화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재를 나갔어요. 도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화 투자그룹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막았어요. 하지만 영준과 정희가 겪을 고통까지 막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한은 여전히 도화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현장 매니저에서 본부 기획팀으로, 기획팀에서 운영 총괄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부서를 거쳤어요. 도화가 일부러 밀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도화는 딸에게 말했어요. 윤도화 딸 윤서아가 아니라 그냥 윤서아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서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야근을 밥 먹듯이 했죠.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매장에서 직접 뛰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객선, 직원 고충, 재고 관리의 허점. 서아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어요. 회장 딸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아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성과를 냈어요. 매출이 올랐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고 비용은 줄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해줬죠. 그해 가을 도화 그룹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화 리테일 신임 대표이사의 윤서아 전무. 기사가 쏟아졌어요. 30대 여성 대표 최연소 유통업체 CEO.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할 말은 앞으로의 실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죠. 그 기사를 민석도 봤습니다. 건설 현장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습관처럼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메인에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어요. 도화 리테일 신임 대표이사 윤서아, 최연소 CEO 탄생.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서아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현장 경험, 실적, 역량 칭찬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멀리서 현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야, 밥 다 먹었으면 들어와. 오후 작업 시작한다. 민석은 도시락 뚜껑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화면은 꺼졌지만 머릿속에서 서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에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먹던 한정식 호텔 뷔페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정희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상견례에서 내가 입을 다물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반지하 방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아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다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아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라고 서아가 말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도아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다고 말했어요. VIP 라운지 리뉴얼 효과가 컸다고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연동 서비스도 반응이 좋다고 했어요. 서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죠. 보고가 끝나자 도아가 서류를 덮었어요.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뒷좌석에 도아와 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서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렸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회사 일, 날씨, 다음 주 일정. 음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아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수고했다, 서아야. 서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잔을 들어 도아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아빠도요.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레스토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죠.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당연한 걸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희와 영주는 각자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후회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